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편견 없는 경제구역 경제 DMZ입니다. 오늘 제 첫 방송인데요. 역시 동훈쌤의 마켓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마지막 경제 지표 중에 그나마 좀 반가운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2월 수출이 전년 대비 6.6%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 수출액을 찍었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간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를 계속 이어는 왔습니다만은 여름 이후로 무역 흑자의 상승률이 꺾이면서 이 또한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압박을 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기대보다 더 높게 나와준 것은 아마 다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반도체의 독주와 그리고 폭풍로 인한 선적이 좀 미뤄진 이런 일시적인 요인도 없지 않았음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수출이 본격적으로 수출 증가율이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당장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수선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새해니까 희망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제 DMZ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깊게 다뤄보는 딜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딜러분 모셨고요. 오늘 이 시간 윤여삼 파트장님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두 분 모시고 새해 첫 번째 주제 뭔지 한번 열어보시죠. 한 2년 정도 전부터 꽤 유행하던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22년부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물가 때문에 강하게 올려야 되니까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린다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경기 침체라고 하면 당연히 국채 금리가 하방을 할 거니까 이제 장기 국채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2년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좀 실패한 아이디어긴 했죠. 금리가 다시 4.6까지 와버렸으니까. 근데 그러면 2년 전에는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좀 해볼 만한 시기인지 약간 고민이 되고는 있습니다. 4.6까지 오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21년까지는 한 5조 정도 투자를 하시더니 이제는 뭐 40조 원을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개인들의 채권 투자가. 그러면 이번에는 미호도 다시 한번 채권 투자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파트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채권 시장 종사자이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계속 꾸준하게 채권 투자 관련해서 제안을 드려왔는데요. 미국채만 보면 투자 실패인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죠. 미국 10년 금리가 23년 연말까지 대략 3% 후반대 정도 기록했다가 24년 중에는 뭐 23년 10월 달에 5% 정점을 찍고 나서 23년 연말 3.8%. 그래서 연간 수익률은 대략 연초 3.8, 연말 3.8. 그래서 이자 수익 정도 챙기는 정도에서 23년은 수익이 끝났고 작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작년은 3.8%로 출발한 미국채 10년 금리가 종가가 4.6%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무려 4% 가까이 챙기고도 자본 차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대략 5% 이상 10년짜리 국채를 사셨을 경우 그렇고 30년짜리 개인들이 굉장히 미국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쪽에서는 손실률이 무려 뭐 환율까지 감안하셨을 때는 두 자릿대 이상의 손실률을 기록하시면서 사실 작년에 미국채 투자는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9월 FOMC까지만 해도 사실 미국채 10년 금리가 3.6까지 하락하면서 그랬죠. 피컷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채 투자 호기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 뒤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로 악재가 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근데 제가 미국 얘기를 구구절절 드리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드리는 건 23년 연간 우리나라 채권 투자 순이익이 얼마 정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채권은 제대로 못 챙겨가지고 예, 어느 그렇죠. 정도입니까? 주식보다는 다들 채권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23년 연말 우리나라 국채 10년 금리가 22년 말쯤에 우리 레고랜드 사태 같은 거 겪었던 거 네,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예, 그때 우리나라 국고 10년짜리가 22년 4분기에 최고 정점을 찍었을 때 4% 중반까지도 지속했는데요. 네, 그랬었죠. 그해 연말에 4% 초반대 했다가 23년 연말은 3.3%까지 떨어지면서 23년에만 연으로 이자 수익은 4% 가까이 챙기고 자본 차익도 4% 이상 챙기면서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를 투자하신 분은 무려 9%의 수익률. 그래서 23년에 투자가 나쁘지 않았고요. 작년에도 미국 금리는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금리는 연초 3.3%로 출발했던 금리가 연말에 대략 그것도 심지어는 좀 우리나라 정치 혼란까지 들어오고 미국 금리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올라서 2.8% 막판에 올라서 그래서 연초보다는 50bp 가까이 또 낮은 0.5%포인트가 낮은 수준. 그리고 이자 수익 4%에 또 결국은 3%포인트 이상의 자본 차익까지 더해지면서 작년에도 우리나라 채권 투자 수익은 7%. 아니, 그러면 주식 투자는 이제 국장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지 않습니까?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국장이 이제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네요. 미국보다 훨씬 2년 누적 수익률로만 따지면 무려 두 자릿대가 넘는 수익을 그렇죠. 기록했고요. 9%, 7%, 한 예, 15% 그래서 정도 8%, 되겠군요. 7% 이상에서 벌써 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 더 긴 만기 채권을 투자하셨으면 만기가 길어지는 것만큼의 가격 변동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10년이 지표물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 2년 동안 우리나라 채권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은 국내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나쁘지 않은 기회였고 지금은 이제 미국 채권 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도 경기 여건이나 이런 불안감들을 놓고 봤을 때 국내 채권 지금 10년짜리 금리가 이제 2%대 이미 진입했거든요. 기준금리보다 낮아요. 그렇죠. 기준금리 3%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는 채권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경기는 좀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해석을 지금 해도 될까요? 솔직히 미국 금리는 지난 9월 FOMC까지만 해도 3.6%까지 갔던 게 지금 다시 4.6% 무려 한 분기 동안 100bp나 올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도 좋고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9월에도 이미 이제 3% 내외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우리 12월 말 12월 초 11월 말에 우리나라는 깜짝 연속 인하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 한국은 상당 부분 채권시장 강세 분위기가 계속 끌고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채권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좀 경기가 어려운 미국하고 차별화된 부분 때문에 그렇죠. 미국 금리 오르는 동안 우리는 2% 2.6까지 10년 금리 빠졌다가 요 근래 올라서 2.8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 아이디어가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채권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어떤 현상이라고 부장님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윤 파트장님께서 저는 오늘 정말 우리 시청자분이 정말 적임자라 그러나요? 또는 최고의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핵심자를 만났다. 왜냐하면 우리 돈쌤 말씀대로 채권이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몇 번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자본 차익도 어렵고 또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게 미국 국채와 우리 국채를 또 비교한 거거든요. 한국채와 미국채. 근데 또 회사채는 또 달라요. 그렇죠.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워낙 복잡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령 미국의 우량 회사채인 경우에는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이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준 거 우리가 채권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채무자 된 거죠. 근데 미국 국가를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상당히 생산적인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사실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상도 그렇고.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걸 보면 그것이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보기 한국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더라도 네. 그런 점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그냥 관심과 흥미로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이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채나 회사채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계시라. 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자본 차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의 수익률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생각해보세요. 나는 4% 이자를 받기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치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4%짜리인데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의미도 잘 이야기가 일반 투자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어디에다가 분명히 투자할 것인가 자기의 목적이 잘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설정돼 있어서 국채냐 아니면 회사채냐 그런 부분. 내가 원하는 정도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냐. 우리 방송 보시면서도 채권을 한 10년 동안 투자하면서 채권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근데 그런 분들이 수익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네. 여기는 간접 투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주식은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내가 좀 알고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투자할 것 같은데 채권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오늘 나오신 윤 판트장님처럼 또는 그런 투자 기관에 간접 투자를 통한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요. 네. 채권형 ETF 방식도 있고 그 투자의 방법을 하라. 근데 짧게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미국 주식 시장도 올해 이제 우리가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상고 화재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네. 당장에 경제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면 또 채권 투자가 빛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오히려 미국보다는 올해 우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더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시면서 저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주식에만 모든 투자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그러면 채권도 적어도 적게는 15%, 많게는 한 25%의 채권 투자 비중을 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서도 일단 채권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특히 사실 채권에서 이익을 내려면 좀 경기가 나빠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호황일 때 막 주식에 뛰어드는 거하고 네. 침체를 앞두고 채권에 투자하는 거하고는 이제 약간의 투자자들의 성향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예, 다르기도 하고 사실 ETF가 나오기 전에는 개인들이 뭐 채권에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국채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뭐 작게 사도 뭐 억 단위니까요. 이게 접근성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장외 시장에서 거래.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고, 근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해서 채권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3배짜리 레버리지,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엔화를 통해서 TMF를 사는 뭐 이런 형태의 이게 채권 투자는 사실은 좀 안전한 게 매력인 것 같은데. 네. 그 주식을 능가하는 듯한 레버리지 활용도 이제 요즘 한동안 유행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 투자 방식에 대해서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런 투자자는 적극적 투자자죠. 네. 아까 그 네. 배부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분명하게 내가 채권을 투자할 때는 채권은 일반적인 상식은 네. 픽스드 인컴, 확정적 금융상품, 안전자산. 네. 그러니까 정해진 만기 동안 만약에 10년짜리 채권을 사서 지금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매년 4.5%의 이자 수익을 챙기고 10년 동안 그렇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네. 브라질 같은 나라에 돈을 빌려주시면 무려 11%의 이자 수익을 받고 우리나라 정부에 10년 동안 빌려주시면 매년 2.8%. 그렇게 해서 만기 끝까지 들고 가시는 분은 장기형 예금에 가입한 거랑 똑같은 네. 부분이에요. 물론 중간에 이제 채권을 발행한 발행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디폴트가 발생하게 되면 상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그런 리스크가 네. 없고요. 그래서
예금과 굳이 구분하자면 장기형 예금이라는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2.8%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2년간 채권 보유 잔고를 뭐 40조까지 급증을 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잔고를 안 늘리고 있어요. 개인들이 국내 채권에서도 좀 눈치 보기가 들어간 이유 중에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일단 금투세 이슈가 있어서 거기서 발생한 이자 수익에 대한 뭐 세제적인 문제, 그게 이제 이자 수익 자본 차익으로 이야기되면서 거기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그거 이슈가 그래서 저금리 채권들이 한동안 거액 자산가들한테 많이 팔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자를 세금을 이자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유행했는데 그렇죠. 금투세 이슈가 있어서 조금 주춤했다가 또 하나 이슈가 들어온 건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빨리 떨어졌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짚으셨지만 한국 경기가 나쁠 거라는 걱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역으로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보다도 지금 낮은 금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은행에 예금을 가입하시면 대략 3% 초반대 네, 그 예금금리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정한 금리가 3% 정도 수준이니까 아직까지 예금금리는 3자대인데 근데 우리나라 지금 채권 운용금리는 3년짜리 국채금리는 지금 오늘 2.5%대까지 떨어졌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10년짜리는 2.8%. 오늘 또 CPP가 연초부터 세게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그리고 또 다시 2.7%대로 지금 작년 연말에 미국 금리 때문에 좀 올랐던 게 오늘 또 강세장으로 벌써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벌써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예금 금리는 길어봐야 2년짜리, 뭐 보통 예금 1년짜리 가입, 네, 보통 1년짜리 1년이죠. 네. 1, 2년 가입하는데 1, 2년 뒤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 2.25, 2%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지금 10년짜리 사서 2.8%의 장기적으로 예금 가입하는 효과를 그거라도 난 만족하겠다는 투자자들은 거기에 있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하신 게 제가 내기가 길어졌는데 너무 공격적인 레버리지와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차이. 제가 오늘 그것까지 디테일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그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메커니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은 투자예요. 네. 그래서 아까 TLT가라든지 미국의 ETF들 레버리지 된 상품들 그렇죠. 만기 긴 거 투자하시면 잘못하시면 하루에도 뭐 몇 프로씩 손실 수익 그리고 월간으로도 두 자릿대 손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분들은 분명히 미국 증시가 지난 2년간 미국 증시 20%대 수익 내면서 사실은 작년 9월 이후 미국 경기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그 기대로 금리가 떨어졌고 그러면 주시장도 좀 쉬어야 되는데 증시가 다시 올라가면서 미국 경기 좋아지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채권은 지금 한 분기 동안 손실이 크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위험 자산 투자랑 채권을 동일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채권의 원래 본격 안전 자산의 성격을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전문 투자자로서 지금 그러면은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5에서 5% 사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작년 23년부터 미국 10년이 그 구간을 넘어들었을 때 위험 자산들이 어떤 스텝에서 작년 연말에 미국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하다 상승세가 조금씩 주춤하죠. 네, 조금 주춤합니다. 네. 그런 데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 지금 미국 10년 4.5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레버리지 상품들 들어간다. 저는 미국채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 수익 잘 받아야지. 근데 환율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죠. 제가 얘기가 너무 장황해지고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환율까지 생각하면 지금 1,470원 정도 환율에서 한 100원 정도만 떨어져도 그렇죠. 벌써 한 8, 9% 이상의 환차 손이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과 한 분기 전에 1,300원 후반대 환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실까지 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혼란 같은 게 완화가 되고 환이 좀 안정화돼 버린다. 그럼 미국에서 4% 중반이 넘는 이자 수익을 챙기겠다 하지만 환율에서 벌써 손실을 그러니까요. 크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 미국채 트레이딩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 분들이 레버리지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은 국내는 아까 얘기했던 장기 예금적인 상품 그리고 국내 경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관점을 갖고 안전자산의 성격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하는데 미국 채권 투자는 내가 그 4.5% 이자 수익을 잘 챙기겠다. 환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면 위험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자 수익만 생각하면 환율 쪽에서 받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들이 리스크이기 때문에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사실 그 미국 국채 보면 지금 금리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 환율 보니까 여기서 벌어서 여기서 잃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사실 좀 들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말씀하신 대로 뭐 예측의 영역이지만 1,300원 후반대만 내려와도 거기서는 거의 7, 8% 수익이 나야 겨우 본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니까 이거 비대칭적인 투자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면은 일단 우리가 국채 투자라고 하면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도 금리를 결정할 건데 올해는 아무래도 예상보다는 좀 느리게 갈 것 같다 인하 속도가 그런 전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 예상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국이 더 빨리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오히려 미국하고는 다른 상황도 있을 수 네. 같아요. 미국은 올해 이제 가장 크게 연준의 금리 인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바로 이제 트럼프 변수겠죠. 네. 그래서 점도표상으로도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3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이것조차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1월 21일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또 사실이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옆 파트장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게 또는 그 이전에 제가 또 연구 분석하셨던 것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가 채권의 성격은 은퇴 자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후 보장을 위한. 네, 변동성이 작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느 정도 또 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고수익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왜?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분명히 두매 시기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어느 시점 또는 등등의 작용들이 발생을 하게 블랙먼데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이른바 채권 쪽에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적어도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우리 한국 경우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민감한 반응, 또 신속한 대응. 더군다나 정치 불확실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지금 메시지가 암시적으로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하나 있고 오늘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지금 뭐 사실 예산도 잘 세금도 잘 세수 확보가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결국은 투자를 많이 그러니까 이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것은 빚을 지고서라도 우리 국내 국외든 이 채권을 사가겠다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자금을 그러니까 조달해서 말 그대로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인 전략이 돼요. 우리 국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아까도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 쪽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 쪽은 좀 회사채를 겨냥해 본다면 네. 오히려 국가별 이 채권을 비교해 본다면 미국과 한국은 우리 국채 쪽이 오히려 더 이런 유인책,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굉장히 이제는 아까 이제 환차손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도 가령 JP 모건이 우리의 이제 국채 투자를 할 때도 이제는 계좌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용이해지고 또 쉬워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국채는 오히려 한국 시장, 오히려 또 회사채로 본다면 미국 시장이 더 좋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실 미국은 주식이 그간 좋았고 2년 동안 이례적으로 좋았지 않습니까? 그 국장은 이제 참 주식은 안 좋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이제 국채는 좋았는데 그러면 미국만 놓고 본다면 이제 국채로 가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환자손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국 장기 금리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고 한국 국채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4.6이니까 트럼프가 막상 하면 생각보다 안 돼서 좀 내려올 수 있겠다. 그 과거 저점이었던 뭐 한 3.6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국 국채 한 번 더 트라이를 하는 게 나을지 이게 사실은 고민이거든요. 파트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부터 얘기하면 불과 12월 FOMC 전까지만 해도 아까 뭐 골드만삭스 얘기해드렸지만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놓고 보면 9월 FOMC에서는 올해 이제 100bp 인하였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앞에 6월 FOMC는 어땠는지 아세요? 작년에 한 번밖에 인하를 못 해준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미국 경기가 좋고 끈적거리는 물가 때문에 네. 작년에 한 번밖에 인하 못할 그랬죠. 거고 올해까지 겨우 해봐야 4.5%까지 기준금리를 낮춰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의심을 하던 그랬죠.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년 9월달에 피컷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만 100bp 인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점도표를 보시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미국 경기 상황에 맞춰서 매 분기마다 의견이 굉장히 급변하는 네. 상황이고요. 작년 8월달에 혹시 뭐 샤메 법칙 뭐 이런 거 네,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 실업률, 실업률이 뭐. 갑자기 좀 올랐을 때 뭐 미국 침체 논란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미국이 또 올해 연초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경기 부스팅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금 높은 금리에 따른 아까 회사채 얘기를 하고 했지만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이 팬데믹 5년 지나가면서 네. 전체적인 부채들의 만기 도래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에 따르는 미국은 보통 긴축 기간이 3년이 지나고 나면 3년 뒤에 이 롤오버 만기가 돌아온 거에 대한 금리가 그동안 저리에 조달해 놨기 때문에 미국은 고정 부채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도 70% 이상이 네, 고정이고. 고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높음이 연준이 5.5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충격이 적었는데 네. 그 지금 미국 전체의 팬데믹 지나고 5년 동안 저금리 환경에 조달했던 거에 대한 이제 그동안 낮은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이 더 걷던 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입됩니다. 이제 높은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투자 전략을 얘기하시는데 미국채를 투자하시는 분은 절대 미국의 높은 금리 지금 미국이 우리보다 이자 수익에 대한 기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채를 투자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아까 레버리지 ETF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하시면서 환율 걱정 안 하고 들어가시잖아요, 사실은. 보통 그렇죠. 예, 주식에서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뭐 이제 환율에 대한 뭐 환율 손실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 주식에 대한 자본 차익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쪽에서도 미국 금리가 50bp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30년짜리 뭐 곱하기 2 곱하기 3짜리 하면은 환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죠. 예, 30% 이상 채권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채권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고 아까 얘기하셨던 미국의 회사채 금리는 지금 투자 등급이 5% 후반대. 네. 투자 등급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벌써 이자 수익에서 좀 보완이 되죠. WB이하의 하이힐드라고 하는 고수익 네. 채권에서는 지금 7% 중반 8%에 가까운 이자를 네, 줍니다. 그렇더라고요. 미국의 침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채권에 투자했을 때는 환율로 8% 정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상 거기서 벌써 이자로 커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국채 투자와 고수익 쪽의 회사채를 컨비네이션해서 투자하는 네. 관점을 가져가야 되고 우리나라는 처음에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국고 3년 금리가 2.5. 현재 기준금리가 2.5까지 떨어진다. 이번 1월에도 당장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네, 오늘 뭐. 하는 총재가 신년사에서도 굉장히 유연하게 가겠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11월 연속 인하도 굉장히 이례적인 우리가 경기 침체기가 아닌데 연속 인하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나 네. 심지어 팬데믹 때 같은 위기 국면이 아니면 연속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위기 구간이죠. 그렇죠. 저희가 보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최소 2.5 아니요 2.25까지도 인하가 될 거다. 네. 그러니까 한국 채권을 투자하시면은 제가 그래서 앞에 얘기 드렸던 국고 10년짜리 사서 지금 2.8% 이자 수익을 챙기셔도 1년 뒤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까지 가면 예금금리 얼마 되겠습니까? 2.5 넘을까요? 넘기 쉽지 않다. 해봐 2.3 정도겠죠. 그 정도 상황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채권으로서의 지금 투자를 하셔도 아직 늦지 않았다. 개인들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채권은 그래서 아까 해외와 국내 채권의 투자는 해외는 위험자산입니다. 크레딧을 투자해도 기업들 미국 경기 나빠지기 시작하면 크레딧 스프레드 벌어지면서 그 기업체 투자한 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국채만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자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기 채권 레버리지 상품을 지금 미국 경기가 오버슈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그런 데서 미국 금리가 더 여기서 오르지는 않을 거다. 지금 더 올라가는 금리가 아까 말했던 고금리 갈아타기에 따른 일부 기업 미국 정부만 해도 이자 비용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부담스러운 영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올해 미국채 10년 4.5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아까 배 소장님이 추천하셨던 크레딧 채권은 절대 고수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미국 경기에 침체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 이자 수익에서 둘을 섞어서 위험 투자, 국내는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서 지금도 장기 채권에 투자하시면 1년 뒤부터는 효자 노릇을 할 거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생각보다 지금 많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파트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채권 투자에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디에 투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뭐 제 분석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제 타차님 뭐 의견을 더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저는 우리 경우에는 뭐 정치적 불확실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 요인들도 사실은 채권 거래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네. 분명히 있는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경쟁력이 분명히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면에서는 우리 그 국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우리 국채에도 접근할 수 있을 테고 네.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채권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그동안 매입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첫 번째 채권을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이자를 받는 겁니다. 이게 돈을 빌려준 거니까 네. 말하자면 그 개념이.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이제 자본 차익이 있거든요. 장기가 되면 그 자본 차익에 또 비과세도 되지 않습니까? 비과세까지는 있으니까 이른바 트리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삼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간을 잘 안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디에다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제 성격에 따라서 하이힐드도 있고 채권형 ETF도 있고 직접 투자도 있고 간접 투자도 있지만 또 하나가 기간을 또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내가 투자하는 거에 10년형, 20년, 30년 또 단기형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방법. 이 부분도 저는 채권 투자에서 좀 그 정도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분 말씀을 짧게 잠깐 종합을 해보면 환율 같은 거 고민하지 말고 앞으로 내려갈 금리니까 지금의 높은 금리를 좀 오랫동안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국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말씀을 주셨고 네. 미국이라고 하면 이제 환율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끼어들긴 하지만 크레딧물 이제 그 회사채하고 국채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하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회사채들도 팬데믹 이후로 이제 만기가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네.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회사채들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가가 2년째 20%씩 오르고 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 파악들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 좋잖아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구구절절히 얘기를 못 드리지만 지난 2년간 미국 경제 좋은 부분에 의해서 좋은 부분은 미국이 이렇게 연준이 열심히 긴축하고 물가를 잡겠다고 통화 정책에서는 유동성을 많이 쟀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미국이 그렇게 좋았느냐? 미국 정부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재정 정책을 엄청 GDP 대비 재정 적자를 7% 이상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최고 많이 썼을 때 작년 10월달에 미국 10년 5%가 할 때는 3분기에만 미국채 순 발행량이 1조 달러. 우리가 1년에 GDP가 2조 달러. 우리나라 국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2조 달러 조금 넘게 버는데 미국은 한 분기 동안 미국 정부가 돈을 빚을 내 가지고 1조 달러 그냥 확 뿌려보내니까 미국 경제가 작년에 원래 경착륙 걱정하다가 이 작년이 아니죠. 23년. 그랬죠. 23년에 경착륙 걱정하다가 결국 2% 후반까지 갔거든요. 뭐 이륙을 해버렸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원천이 뭐냐면 채권을 많이 찍어서 정부가 그것 때문에 금리도 올라갔지만 경기는 좋게 만들었어요. 그 후에는 누가 받느냐? 주식이 봤어요. 미국 국민들이 봤어요. 근데 그 대가는 뭘로 들어오냐? 그래서 지금 금리가 높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올해 미국 정책의 포커스는 전 최근에 그래서 제일 미국에서 정책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트럼프가 재정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감세를 해줄 거고 법인세를 뭐 21%에서 15%까지 낮추고 부자 더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나치부라고 하나요? 미국의 예산 효율부 있지도 않은 부서를 뭐 만들어서 도진가 하는 도지 나치부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미국의 그동안 무리했던 예산 재정들을 재정립하고 가면 생각보다 무리한 확대 재정에 따르는 금리 푸시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덜 쓰면서 경기적인 부분은 조금 지금도 올해 미국 성장률 2% 넘는다고 난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이 무리하지 않고 정책의 포커스는 전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1분기 지나서 2분기 넘어가면 작년에도 분기마다 미국 통화 정책이 이번에는 올해 결국 작년에 3월에부터 인하한다고 연초에 난리였거든요. 근데 여름까지도 인하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8월 3분기 들어왔더니 갑자기 미국 경제 망한다고 뭐 비컷 해야 된다 난리치다가 그리고 4분기 들어와서는 또 미국 경제 좋다고 지금 또 인하기를 후퇴하고 저는 올해도 그거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신 진폭은 줄겠죠. 인하를 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대가 올해 뭐 50, 심지어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한두 번 지금 거의 하느냐 마느냐. 네, 뭐 동결 얘기도 나오고. 저는 그거보다는 뒷단에 가면 또 매 분기마다 요 울퉁불퉁한 네. 그 범피로드를 올해 미국 경제에 갈 거고 이 높은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아래쪽으로 끌고 가는 기대를 또 줄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은 네. 미국채 10년 4.5% 이자 수익보다는 작년에 비컷 됐을 때 3.6%까지 빠졌잖아요. 네. 거기까지 뭐 지금 갈 수 있을까 또 언감생심이겠지만 50bp만 하락해도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네. 뭐 TLT 같은 걸 곱하기 2짜리 그렇죠. 사시면은 환율 쪽에서 일부 손실을 본다고 한대요. 우리나라 정치가 네. 안정화돼요. 그래도 저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400원 밑으로 가기도 쉽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해도 뭐 환율에서 한 3, 4% 손해를 봐도 두 자릿대 미국채 투자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아직은. 저는 그 정도의 미국채 투자 메리트가 남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사실은 미국 경제가 좋은 게 그냥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빚을 대신 지면서 이제 펌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그게 잘 안 되면 결국에는 그 부담을 연준이 뒤집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니까 그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작년 6월 달에 딱 그랬다니까요. 네. 3월 FMC에서 75bp 인하해 준다는 거 6월 FMC에서는 한 번밖에 못 하겠다. 네. 그랬는데 9월에 비컷됐죠. 네, 그럼 올해는 사실 증시나 금리나 그러면 작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그러면은 그 소장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플랜을 어떻게 짜니 트레이딩을 내가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제 올 한 해가 어떻게 될지는 네. 또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분명한 거는 트럼프 1기를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 많은 재정 지원을 했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전략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의 전략은 반드시 거래가 있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은 코로나 국면도 있었지 어떻게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접근을 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상당히 독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바이든과 파월이 충돌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뭐 딜사이트가 됐던 경제방송에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정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세제 접근이에요. 네. 법인세 내려줄게. 그건 지원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나라 관세들은 높여버릴게.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올 한 해 인플레 가능성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다. 네. 예고되고 있다. 그러면은 개인들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게 복잡게 해요. 이게 판단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올라간다는 사람, 상고 하저된다는 사람, 상반기에 또 우왕좌왕하다가 하반기에 좀 정리가 된다는 그런 전망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방위비 올려달라 그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내용과 또는 기간을 설정하는 부분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왜 쉬운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냥 네. 한 번 오늘 설명 듣고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경제방송에서 잘 안 하죠. 막 쭉 설명하고 알겠거니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기본은 알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올해가 글쎄 저는 차라리 2024년은 채권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판단 내리기가 저는 쉬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올해는 오히려 더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네. 주식시장이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채권 투자의 효용성은 올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적절히 하는 것이 개인으로서는 뭐 트레이딩이 됐든 어떤 관점이 됐든 훨씬 더 효과적인 배분, 안배를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국내 채권 투자자들은 이제 파 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금리가 더 현재 경기를 보다 견딜 수 없는 높은 금리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니 이제 국채는 이제 그 한국 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 미국을 얘기하려고 하면 또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주제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느낌상으로는 지금도 대통령은 트럼프인 것 같은데 실제 취임은 이제 이번 달 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또 트럼프가 이제 두 번째다 보니까 일기 때 기억을 뭐 떠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불확실성으로 하나 추가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트럼프 2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일단 파트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되게 심플하게 앞서도 좀 미리 얘기 드린 부분이 있지만 트럼프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 내 이제 확대 재정을 통한 다시 경기 부양 쪽에 재정 정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에서 걷기보다는 미국에서 감세를 해줄 거니까 대외 관세를 매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미자 추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유발되는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트럼프 당선 직후 아까 미국채 10년 금리가 9월 비컷했을 때만 해도 3.6%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4% 중반 넘는 수준 거의 1%포인트 100bp 가까이 그렇죠.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 미국 지표들이 잘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아까 재정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고민하는 건 아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을 써왔고 그래서 지금 고금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민주당이 의회까지 다 뺏기게 된 제일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자기네 원래 텃밭이었던 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데 이번에 선거가 거의 뭐 예전에 평균 60-70%대 지지가 나오던 게 뭐 이번에 겨우 50%대 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물가 때문이라는 응답이 나왔거든요. 사실은 그 대도시들이 그런 인플레이션에 충격이 컸고, 그래서 저는 앞서 배 부장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또 많은 정책적인 부양이 특히나 미국 중심으로. 근데 미국은 그럴 카드들을 많이 소진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아까 얘기했던 있지도 않은 부서잖아요. 예산 효율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균형 재정. 그래서 이번에 베센트라고 하는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조차도 베센트 지명됐을 때 12월 초에 미국채 10년 금리가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좀 빠졌죠. 예, 왜냐하면 그는 균형 재정론자고 미국 부채 탕감에 대한 노력 그리고 관세 부과 관련해서도 이건 협상 레버리지의 카드지.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와 저쪽 멕시코의 25% 관세 부과 이전에 2018년 19년 때 미중 갈등 있을 때보다 더 세게 그때도 멕시코에 5% 부과하기로 했다가 사실은 멕시코가 알아서 좀 기었죠 그때 장벽 자기네 비용으로 세우고 이민자 추방당한 거 자기네가 수용하면서 그때도 미국이 그렇게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에도 벌써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 당선자가 있는 뭐 그 호텔로까지 찾아가서 뭐 사진 찍어서 X에 올리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우화적으로 나가는 걸 보면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협상의 카드를 놓고 보면 트럼프의 공약들은 실제 현실화 가능성을 절반 정도 이상 믿어줄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아까 무리한 확대 재정 쪽도 뭐 감세 정책들도 아까 주고받는 게 없지 않는 한 트럼프 1기 때 뭐 텍스커든 잡액트라고 하는 TCJA를 통해서 그때도 미국 법인세가 28%를 21%로 이미 깎아준 걸 또 깎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저는 조금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관세 부과도 우리나라 FTA 같은 거 다시 재협상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또 방위비나 이런 것들 좀 협조적으로 나가면 그런 것들 다시 현실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생각보다 너무 트럼프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원래 사업가 출신의 굉장히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미국 물가가 평균 4년 동안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는 물가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2% 넘지 않았어요. 예. 팬데믹 기간에 일부 들어갔다고 해도 에너지 가격 유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1기 그 4년 평균? 뭐 60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60%한테 $80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지지자고요. 그 생산을 증대하는 걸 협조하는 쪽. 저는 그런 힘들이 작동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리스크의 금리 상승 압력들을 많이 거론하는데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화 가능성은 전 절반 이하. 그리고 오히려 합리적인 그런 정책 수반들을 통해서 좀 균형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예산 효율화하고 그런 베센트 같은 금융계 출신들이 미국 정부 부채를 컨트롤을 좀 생각보다 잘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그런 리스크로 트럼프 리스크를 저는 50bp 정도 내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하면 좀 생각보다 많이 안정화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트럼프가 그 어떻게 보면 재림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기 때 그 성공했던 공약만 너무 얘기가 돼서 트럼프는 한다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걸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 13%고 좀 일반적으로 잡으면 한 23% 정도의 이제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장과 그 사회가 왜 이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높게 고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는? 저는 이제 실제 이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트럼프식 공갈포죠. 네. 그런데 그게 영향이 없느냐 하면은 실제로 그걸 통해서 23%가 됐든 25%가 이행됐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100%가 이행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더라면 또는 좀 더 트럼프 스타일이 일관되게 먹혔더라면 재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아주 큰 표 차이가 아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경합 지역이 미국은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것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네. 해리스가 이긴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저는 또 방송에 출연해서 트럼프 압승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저는 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역대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난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왜? 이 공갈포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런 확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왜? 첫 번째는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져갈 이익은 예상이 돼요. 네. 법인세를 인하하고 관세를 통해서 관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이만큼은 가져가야 돼. 저 나라가 중국이 또는 대만이 일본이 이 이상 가져가서는 안 되는 명확해요. 그게 미국 우선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수출에 미칠 타격은 분명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때만 해도 가치 외교라 그래서 공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을 견제해요. 그러면은 동북아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치 외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가치 사슬에 반도체도 다 공급망 체인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는 모르겠어요. 방위비도 올려달라, 주한미군도 출수할 수 있다. 철수 안 하겠지만 우리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이익은 얻어가겠다는 거죠. 방위비도 올려달라. 나토도 각국의 GDP의 5% 무조건 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 빠질 거야. 기후협정도 빠질 거야. 나토도 빠질 거야. 다 빠질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 중국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할까? 그건 아닐 겁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서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판단이고 계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중국에 대해서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발끈할 거예요. 지금 시안과 우리에 우리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SK와 네. 또 삼성에. 과연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시각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는 가치 질서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난 4년 동안은 통했지만 그러면은 이익 거래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 볼 때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는 미국 이외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익을 가져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도 조금 문호를 열고 있거든요. 네. 무비자고 등등 이런 부분들 우리 시간에도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뭔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뭔가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하면 태도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공포만큼 충격은 아닐 것이다 생각하는 것으로 괜찮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냉혈한일 정도로 미국의 이익에 더 충실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 독일, 영국 또 이 참 우리가 가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이 동남아 또는 중동 추가적으로 더 또는 남미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잃는 이익을 얼마나 여기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수출의 다변화가 좀 필요하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수출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교역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보편 관세가 얼마가 됐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 무역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리스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같은 교역량이 큰 역할을 하는 국가는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현실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네. 같은 데서 추정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기 전에 이코노미스트라고 영국의 유명한 작가 네, 있잖아요. 작품.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라는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역, 네. 안보, 그다음에 이민 이 네. 세 개의 타격을 받는 나라들인데 멕시코가 모든 종합적으로 가장 타격이 클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이민자나 뭐 이런 안보 쪽에 중남미 국가들이 많은데 교역만 따지면 네. 우리나라가 그 교육 순위에서 거기 교육도 멕시코가 또 역시나 1위입니다. 그 그렇죠. 중간재 그걸 하다 보니까 2위가 중국이고요. 네. 한 3위가 캐나다 정도, 4위가 뭐 독일. 근데 한국의 순위가 어느 정도 되냐? 4, 5위가 뭐 베트남이랑 네. 대만도 우리 앞에 있는데 한국이 한 10위 정도. 그 네, 그 미국의 정도. 타격을 받는 순위.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성장에 미치는 트럼프 리스크 인덱스 기준을 추정해 보면 아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추정으로는 대략 0.3% 정도. 아, GDP 0.3% 야, 정도. 그 정도가 맥시멈 트럼프의 공약이 다 현실화되고 보편 관세 한 10% 정도 부과가 현실화됐을 때 충격인데, 근데 아까도 레버리지 얘기를 제가 드렸던 건 보편 관세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실. 네. 그리고 그렇게 때려 그 보편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국민들이 받아야 될 그 수입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 부담이 그렇죠. 굉장히 커질 수 있어서 그 현실화 가능성은 저는 조금은 낮게 보고요,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아까 0.3 정도가 그게 다 현실화인데, 그래 아까 제가 절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로는 한 0.1에서 0.24 정도 교역에 대한 우리나라 성장에 미치는 부담, 네. 이 정도를 줄 건데, 지금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또 0.1에서 0.3 정도 사이 정도. 네. 그러니까 오늘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한 올해 성장률을 2.2% 정도 제시했었는데 1.8로 깎았거든요. 네. 우리 레벨 정부, 다운했죠. 예, 네. 그 기재부에서 그 수치를 그렇게 냈는데 한국은행 1.9에서 하방 위험이 훨씬 크다. 정부가 0.4를 깎았는데 한은도 좀 보수적인 숫자를 내놨지만 한 1%대 중후반 정도 내외가 지금 컨센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미국 쪽 충격과 우리 정치 혼란까지 합치면 원래 예측했던 것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1% 중반까지도 각오해야 될 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서 뭐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정도의 환경, 트럼프가 메인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네. 트럼프 리스크 반, 국내 리스크 반 정도로 지금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기준금리는 뭐 1.5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뭐 최악의 경우에는. 1.5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팬데믹이 나왔을 네. 때 0.5가 바닥이었고요. 그렇죠. 그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뭐 브렉시트가 있고 그 트럼프 당선 직전에 왜 그 남유럽 위기라든지 네, 뭐 이런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 다 겪었을 때 2016년 때 그때 저점이 1.25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팬데믹 이전 저점은 1.25였습니다. 네. 2019년에도 미중 갈등 때 미국이 예방적 인하라고 해서 기준금리 2.5까지 올렸던 걸 좀 낮출 때 우리도 거기서 한 50bp 정도 낮춰서 그때 1.75까지 올렸다가 1.25가 그때 바닥이었거든요. 1.5까지 낮추는 건 한국 경제 침체를 예상해야 되는데 네. 올해 현실화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게 보고요. 대신 중장기적인 트럼프 리스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제가 좀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보다 더 데미지가 온다고 하면 네.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 1%대 시대도 뭐 걱정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지금 그 현실화를 그 조금 정도까지는 제한적이게 아니다. 보면 네. 예. 그러면 2% 초반 정도 전망을 하고 계시다는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고 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 뭐 우리나라 국채 장기채에서는 룸이 좀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좀 남아 있고 네. 그러면 또 트럼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라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이민자 쫓아내고 또 관세 높이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 요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찬물하고 뜨거운 물을 같이 섞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도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소위 말하는 눈치 게임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우리만 이 연준 눈치 보느라 경기는 2.2까지 그 금리 2.2까지 낮춰줘야 될 내수 상황인데도 연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제때 대응을 못해서 오히려 내수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지표를 보자고 경제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금리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환율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뭐 유가나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환율에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왜냐하면 수출 주력 국가고 또 미국과의 거래에서는 이제 달러가 강달러냐 아니면은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가도 마찬가지로 이 환율에 따라서 우리의
직접적인 에너지 비용이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큰 국가 전반적인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금리를 우리가 마냥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 파트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실물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심리적인 요인이냐 심리적 요인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입지 않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난 한 해를 따져보면은 더군다나 특히 하반기의 경우에는 웬만한 국가들의 주식시장이 다 좋았어요. 근데 우리만 유독 안 좋습니다. 네, 좀 또 그렇죠. 환율도 따지고 보면은 환율도 우리가 유독 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실물 경제적인 요인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주식 시장의 구조 문제 또 등등등을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저는 심리적 요인이 큰 것 같아요. 심리적 요인. 훨씬 더 이런 변동성 자체가 일본이 받는 변동성 오히려 우리보다도 사이즈가 작은 대만이 받는 변동성보다도 우리가 심리적 요인이 더 컸다. 그러면은 트럼프 당선인이 참 특이하게도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 번의 전화 통화 그리고 조선업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방위비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잘 안 하고 있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나토는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은 그것이 실제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실제로 우리가 거래할 준비가 돼 있느냐 또는 거래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익을 또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수준을 맞출 수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올 한 해도 심리적 요인이 지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뭐 채권 시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주식 시장은 이른바 고위험 시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요인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북한 관련된 이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각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노벨상을 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한번 만나겠다 또는 이란을 만나겠다 이란을 방문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우선 잘 예측 불가해요. 이란을 네. 방문했을 때 관계가 오히려 또 유가가 어떻게 급전직하면 될지 모르고, 유가가 또 그렇죠? 요동칠 수도 있거든요. 뭐 이스라엘 또 하마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 관계라는 것이 참 마땅치가 않아요. 네. 이런 심리적 부분 오히려 실물 경제에 대한 부분은 삼성전자 위기설이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등등등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또 해법이 나오긴 합니다만 심리적 요인은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는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미국 변수가 됐든 상당히 크게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제 요인에 작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잘 네. 대처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한국 경제에 관련된 전망들 지금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뭐 그래서 늘 작년 연말에 떠돌았던 게 전쟁하는 나라보다 주가가 안 좋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일 좋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더라고요. 전쟁하는 나라가 제일 좋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은 그게 전쟁을 이기는 나라가 있고 우리는 전쟁을 지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들었는데 그럼 채권에서는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금리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은 한국 국채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말씀 주셨고 그리고 미국 국채나 아니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한국 경제가 뭐 나쁘다 한들 모든 종목과 모든 산업이 다 나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의외의 후회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뭐 종목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산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을 만한 곳은 어디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파트장님께서는? 예, 지금 미국도 지난 2년간 보면 혁신 산업들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이제 AI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리고 에너지 인프라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거 그 AI나 고도 설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가 또 필요했으니까 뭐 소형 원전 이슈도 있었고 그랬죠. 예, 그런 게 가고 최근에는 이제 뭐 양자 컴퓨터까지
전까지. 네. 그리고 다 미국은 테크 쪽 중심으로 강해 부분이 있지만 네. 그래도 S&P 500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은 산업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아까 그런 에너지 관련돼서는 꽤 좋았거든요. 우리는 가면 근데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정책적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은 자체적으로 회사들은 잘 컸을 것 같지만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뭐 트럼프 수혜 받으면서 굉장히 좋지만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 쪽에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렇죠.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어떻게 봐야 되냐? 아까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코스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이탈도 많았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지금 정치적인 혼란들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 오늘도 경제부총리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얘기한 부분이 추가 경정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경기 부스팅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쏟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따르는 정책적인 수혜적인 산업들도 많이 봐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도 미국과 뭐 조선업부터 얘기했지만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도 잘 버티고 있지만 방위 산업들 같은 게 지금 이 혼란스러운 글로벌 전국에 좀 수혜를 보는 산업들이고요.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서 지금 로봇 산업, 휴머노이드 뭐 이런 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기업들도 인수 합병하기 오늘 시작하고 그게 좋았죠.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들이 조금 더 집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정책적인 작년까지는 정부가 돈도 안 썼고요. 금리 인하도 좀 제한적이었죠. 작년 뒷단에 이제 좀 50bp 겨우 해준 거고 그런 마중물들이 올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지금도 상대적으로 되게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는 또 전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1차적으로 금리 인하 뭐 수혜주를 지금 찾는 거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금리 낮추고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산업들 그러면 거기에 우리나라 경쟁 산업들을 많이 좀 선발해낼 겁니다. 그런 게 요 작년에 밸류업이 잠깐 재미를 봤었잖아요. 잠깐. 예, 근데 올해도 그런 정책적인 수혜 측면에서는 그런 산업들을 먼저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뭐 조선업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혁신 산업들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볼 시점이 됐다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 테마라도 좀 찾아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짧게 좀 골라주신다면 어디가 나아요? 저는 결국은 아로바다. AI, AI. 네. 그다음에 로봇. 아까 네. 앞서 휴머노이드 말씀하셨는데 반은 바이오죠. 네.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들인데 예.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시총의 51%였어요. 네, 51%. 과반이. 아니 미국 영향력 줄어든다고 하지 않았어? 중국이 2050년 되면 앞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M7 네. 아니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해요. 원자로에도 투자하고 AI 반도체에도 투자하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대기업일 것이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들이 아로바, AI, 인텔이 무너지고 브로드컴이 우뚝 서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가 계속될 거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럼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님, 윤여상 파트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